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런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또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이 개론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론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역사관, 역사인식론, 세계 역사 흐름, 한국 역사 학계 흐름,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자색 관점, 또 이 현대사를 강보하는 방법 이런 단락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 역사관, 역사인식론 배웠고 또 우리 지금 세계 역사 학계의 흐름은 어떤가 이런 관점을 가진 세계 역사 학계의 흐름은 어떤가 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학계의 흐름은 고대 역사학의 보편사라고 했죠. 중세 역사학은 또 보편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보고 있는 것은 이 근대 역사학인데 이 근대 역사학에서는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 이 근대 역사학의 안에서도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전환되는 배경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개별사로서 역사주의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전환된 배경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개별사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이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또 오늘은 이 그럼으로써 이 개별사로서 역사주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그 사람들을 역사를 이끌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 근원과 18세기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또 19세기에 와서 이 역사주의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세기 전환기에서 역사주의가 또 위기를 맞아요. 그리고 이 역사주의의 그러면 이 문제점들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문제들을 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는 내용이 좀 중요하거든요. 예, 개별사로서 역사주의 등장이라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남북한 근현대사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민족주의 어떤 그런 그 색깔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잘 해야지 우리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이 의미인가,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강의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역사학이 랑케에서 이렇게 역사주의가 완성이 되는데 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역사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과연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직접적인 적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는 이 내용이 진도를 그냥 빨리 빼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분량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번 시간까지 좀 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개별사로서 역사주의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 세계사가 변화가 보편주의에서 개별 민족 국가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전환되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역사, 그 17세기, 18세기 어떤 그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어떤 대사건들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종교 개혁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편에서 개별주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 어떤 일들을 보았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 학문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학문에서는 이 역사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예. 자, 이제 이 역사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 보편사를 거부하고 개별사를 내세우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이 학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흘러나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이 역사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역사주의 개념은 민족주의 국가와 역사주의의 변화, 그 다음에 역사주의 개념, 역사주의의 정치적 성격이 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먼저 이 민족주의 국가에서 역사주의의 변화, 이 내용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좀 봅시다. 우리 앞에서 이 그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부터 각 개인이나 각 개체 지역이 개별적으로 발전하는데, 결국 민족 국가로의 형태로 나아가는 어떤 그 일반적인 경향들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 전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제도였습니까? 그 전에는 이 기독교에 의거한 이 중세의 보편적 교회 공동체였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 대신에 이제는 민족이 목표를 결정하고 정치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로 행하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보편 공동체, 기독교라는 게 이게 우리 이 인류가 걸어갈 길을 밝힌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 개별이 됐으니까 개별 민족이 이제는 앞으로 역사를 걸어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컨대 이 전통적인 가치라는 뭐 이게 보편적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근대인, 해방된 이 그 민족 국가는 이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대답을 이제는 국가 중심의 정치적인 어떤 그 민족 공동체가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 그 보편적인 공동체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 직선사관에서 이게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는 이걸 거부하니까 이제는 민족 개인 국가가 이 문제를 이제는 스스로 밝혀야 되는, 그래야지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역사주의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들, 역사주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사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봅시다. 이게 뭐 계몽주의, 역사주의, 헤겔이 뭐 직선사가, 마르크스의 직선사가 이렇게 쭉 하는데 비교적으로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이 계몽주의도 이렇게 결국 이성이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AI 보고 이걸 역사주의라는 게 뭔가 이것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 한 장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보편은 각 시대의 민족의 개별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민족의 개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역사주의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역사주의는 두 개의 근본 사상을 토대로 형성이 됩니다. 두 가지 근본 사상을. 첫째는 모든 현상, 우리가 뭐 역사 속에 일어나는 뭐 6.25 전쟁, 뭐 일제식민지, 뭐 침략당한 뭐 그런 사건, 뭐 이전에 뭐 이순실 장군의 뭐 어떤 그런 사건, 뭐 다양한 이 모든 어떤 그 현상은 역사 형성 자체를 보면서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개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뭐 6.25도 일어났고, 뭐 그전에는 뭐 그 일제 어떤 식민치하 이런 현상들, 모든 현상들은 어떤 하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체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개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이건 생의 어떤 원리인데 살아가고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 보면 고구려 때는 풍성했다가 또 뭐 조선 시대에는 조금 또 쭈그러들었다가 또 이렇게 번영하고 또 쇠퇴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이 생의 원리가 있다는데, 이런 생의 원리는 그 자발성을 중요시한다는 거. 그 가운데서 자발성을 중요시하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생성 변화 속에 있으면서 발전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개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이런 역사주의는 이 보편적인 자연 사상, 보편적인 이성, 이런 것들을 거부해요. 보편적인 어떤
이 기독교라는 어떤 보편 국가, 보편 세계 안에서의 개별 민족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별 민족이 스스로 이렇게 생성하면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보편적인 어떤 이런 이 사상,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주의적인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토대예요. 사상이에요. 그러면 왜 역사주의는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거부하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중세시대는 기독교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그랬죠. 중세가 좀 무너지고 계몽시대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성이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지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동일한 법칙이 모든 민족에게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게 보편주의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것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이론의 어떤 그런 바탕 내용인데, 여기에서 반발에 일어나는 것이 역사주의라는 거죠. 역사주의는 아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 개별 민족이 스스로 자기 문화와 역사를 다르게 생성하면서 존재한다. 이게 역사주의의 어떤 보편주의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역사주의 어떤 그런 접근이라는 거죠. 이걸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만일 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런 보편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보편 이론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 그 어느 종족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이 서구 사회 민주주의를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동과 민주주의는 따라서 신정체제잖아요. 북한도 어떤 하나로 말해서 김일성 신정체제잖아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그 어디에도 이렇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각 부족의 구조, 또 종교의 구조,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라는 걸 그대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주의는 그래서 말합니다. 제도는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 어떤 하나의 제도는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속성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역사주의는 또 다른 이게 불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민족도 중국도 고유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우리 한민족도 고유한 그런 것이 있어. 일본도 한국 고유한 민족 어떤 그런 게, 유럽의 어떤 독일, 프랑스 각 민족마다 고유한 그런 것들이 있어.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내세우면 이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이게 역사주의 어떤 좀 단점이기도 해요. 자, 요게 역사주의 어떤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런 역사주의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럼 이 역사주의 이 정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이 정치적으로 역사주의는 이런 정신을 기초해가지고 모든 민족과 문화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하게 돼요. 양면성이. 각 민족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그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양면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양면성 중에서 첫째는 한편으로는 이성적 합리적인 제도, 즉 이게 앞에서 말했던 보편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들을 거부한다 그랬죠.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걸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한편은 어떤 이 정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가 하면 역사주의는 기존 체제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 가운데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의적 또 국가주의적인 데 이바지하는 어떤 보수적인 이론으로 이게 사용이 돼요. 보수적인 이론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이 보수적인 인이라는 게 보편주의적인 어떤 그게 이게 고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보수적인 인이죠. 근데 이 역사주의가 어떤
다른 면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보수적인 이론을 가진다는 게, 우리가 만약 일본이 제국주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형성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기 민족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뒤에서 나가기 이 대당마 공영권이라든가 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이게 어두운 그러니까 힘을 어떤 그런 작용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라는 게, 이 역사주의라는 게. 19세기 말에 드디어 이런 현상들이 나는데 이것이 결국 이 종족주의 이론으로 내 민족만 우월하고 종족이 우월하다. 이 종족주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배타적인 기능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역사 보면 이렇게 뭐 우월 민족이다, 뭐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 백인, 백인 사회 가면 흑인들이랑 6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흑인들이랑 끼워지지도 못했잖아요. 유색인종, 이 민족 정통성, 이게 역사주의라는 어떤 면에서는 보편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이걸 어떤 보수적이다. 우리가 보수란 말을 잘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도 나타낸다.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발달되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이게 역사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 민족이 정통주의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이거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른 민족의 문명을 전파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이게 식민지를 막 이게 넓혀가고 하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역사주의가 상당히 이게 고립적으로 나가는 개별적인 자유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유익한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립적으로 나가고 어둡고 완전히 이렇게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바탕으로 역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역사주의 개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내용과 설명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오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개체 사상은 그럼 학문으로서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역사주의 근원과 18세기까지 형성되는 과정을 보겠는데 먼저 이게 17세기 개체 사상들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 역사주의는 이미 17세기부터 사상적 근거를 마련되었고 18세기의 형성 단계를 거쳐서 19세기에는 하나의 역사 사상으로 완성이 돼요. 네, 이런 사상이.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하나씩 볼 건데 먼저 이 17세기 개체 사상의 등장을 먼저 들여다봅시다. 역사주의의 어떤 사상의 근원은 18세기 이전으로까지 소급이 됩니다. 17세기에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이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이프니치에게서 이 역사주의 핵심적인 사상인 개체 사상이 발달돼요. 개체 사상이. 라이프니치는 이게 뉴턴을 알죠, 뉴턴. 우리 다른 철학자들은 좀 이렇게 아무나하지만 뉴턴 잘 알잖아요. 뉴턴이 만유인 법칙이 사는 사람이고, 뉴턴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한 어떤 철학가인데, 뉴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연은 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세계 질서는 일정한 법칙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죠. 뉴턴은 자연은 우연이나 신비가 아닌 어떤 보편적이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북한에서도 뉴턴이 이렇게 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이걸 대충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운동 법칙을 말했죠. 만유인력 법칙. 이 법칙들은 시간과 공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뭐 한국에서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기 미국에 있는 사과나무도 그렇게 떨어지고.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우주란 수많은 단자들로 구성이 되었다. 수많은 단자들로.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범신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예. 범신론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모든 개개의 생명체 가운데 다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건 이 수많은 단자들, 뭐 동물, 뭐 이렇게 어류, 뭐 이렇게 사람, 뭐 나무, 식물, 다 이 수많은 어떤 이런 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개체 자체의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발전해 간대요. 사람도 자기 개체의 발전에 대해서 발전해 가고, 동물도 개체의 생의 법칙에서 발전해 가고, 식물도 개체의 발전해 가는데, 그런 발전해 가는 속에서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단자설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주의라는 것은 그 개별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 보편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체들이 이런 스스로 생존하는 것 가운데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바지한다. 이런 개체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17세기에 또 이런 개체 사상이 벌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 개체 사상은 어디서 또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가 하면, 독일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이 개신교 이 개혁 운동에서 이게 또 발생이 되거든요. 개신교 17세기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교회사도 배우지만은, 독일에서 전개된 개신교의 어떤 종교적 운동으로 등장한 것이, 경건주의가 있죠.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가 이 개체 사상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거든요. 경건주의가. 제가 이게 2004년도 10월에 독일에 갔잖아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 예.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그때 탐방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뭐 이렇게 개선문 같은 어떤 그런 이 관문 같은 문이 있는데, 요 뒤에 가면 쫙 이게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게 천국에 간 지체들이 어떤 무덤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여기 독일어로 글이 어떻게 써졌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신앙 부흥운동이 부활의 생명, 이걸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한 모습으로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 이게 진행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나중에 요한 예슬리에게 영성이 전달돼서 이 감리교 운동으로, 오늘날 엄청난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이 개체 사상으로서의 발전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건주의는 기존의 어떤 가톨릭의 종교의 어떤 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교의 본질은 이 경건주의는 종교의 본질은 감정적 체험 속에 있다고 보여요. 신앙 감정의 체험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교회를 통한 기존에는 기독교 교리의 획일적인 부과와 형식주의를 거부해요. 교리 이게 교황을 중심으로 한 또 그런 구원 교리, 교회 중세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의식, 이런 획일적인 형식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 인간의 구원은 우리 개인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 이걸 중시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즉 그런 형식주의를 이
경건주의는 거부하면서 성경 탐독과 인간의 내면적 영혼 사상을 중시함으로써 개인적인 신앙과 그 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건주의라는 것은. 예. 그런데 기독교, 이게 보편주의적인 그 기독교는 딱 이런 형식적인 교회나 의식을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우리 개인들이 그 성경이 탐독하고 개인들 가운데서 직접 성령이 일어나서 인다는 감동, 그것들로 인한 어떤 우리들이 반응, 그것들로 인한 우리들이 어떤 그 삶의 행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기본적인 이 사상이고 뿌리라는 거죠. 이 개별주의가 그러면서 이 중세 카톨릭의 이런 보편적인 어떤 지붕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는, 개인을 주목해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개신교가 개별주의로 나아가는 데서 한 몫을 감당했다는 점이 참 이걸 또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카톨릭은 교황 중심의 정치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죠. 교황이 한마디 착 하면 뭐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보편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보편적인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일성은 이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부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구교의 어떤 전체적인 보편적인 사상에 반해서 이 신교가, 개신교가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개혁교회의 정치적인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보편이 없나요? 개혁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어요?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각자 다르지만은. 그렇죠? 각자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가 연합하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개인들이 어떤 이게, 그러면서 이게 개인이 앞에서 말한 이게 신앙 감정을 중요시 여기죠. 이 개신교가 이게 가톨릭에서부터 나오면서 주장했던 그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가장 깊이 있게 구별했던 것이 이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와의 어떤 구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칼빈이 구교를 계속 까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게 임재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화성 간사님이 북한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왜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집회 가서 어떤 북한에 대한 찬양을 듣다가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 감정이 결국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삶에서 감정을 빼면 그냥 목석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을 울고, 기쁜 것을 보면 또 웃고 이러거든요. 어떤 이 성경이라는 여기에 감동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딱딱한 어떤 글씨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이게 기본 사상이거든요. 이 감정.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시대, 부흥 역사 시대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앙 감정론을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엄청나게 잘 이게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물론 이런 감정을 그냥 뭐 어디서 튀든지 뭐 가만히 놔두면 뭐 어디가 빠질지 모르지만 이게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죠.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죠. 여러분, 이 신앙 감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나와요.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어떤 그런 뿌리였어요. 경건주의 운동이 뿌리였어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 뿌리였으면서 옛 구교의 어떤 보편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기초였어요. 그러면서 개인을 주목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 개별주의적인 사상을 출발시킨 것 개신교의 어떤 그런 기본 기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가톨릭이 말하는 보편하고 개신교가 말하는 보편하고, 보편이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체제를 구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주의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역사주의가 이 보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들이 스스로 생성하는 것 가운데서 보편 가운데 참여한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어떤 이 개별을 상당하게 많이 주목하는 거죠. 우리도 이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개별적으로 많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신학교도 많이 구분이 돼. 뭐 장신, 총신, 감신, 성공회도 있고, 성결고단도 있고, 각종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신학이 옳다고 막 서로 싸우고, 보편적인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이 역사주의가 말하는 개별의 의미예요. 이게 다가오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편,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편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말하는 보편은 가톨릭이 어떤 비유로 가톨릭적인 어떤 그런 보편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보편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서 개별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게 들어오십니까? 근세에는 이런 개체 사상이 이와 같이 17세기의 철학 사상과 종교적인 감정 속에서 등장하게 돼요. 종교적인 감정 속에서. 이런 것이 이게 17세기에 일어났던 어떤 그 개체 사상들이 출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18세기에 들어와서 또 이 개체 사상들이 출발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18세기 개체 사상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18세기에 와서는 인간 생활이 모든 제도와 현상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체로서 파악하는 태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더 강력하게. 이탈리아에서는 역사 철학가로서 비코가 있고, 이런 개체 사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이게 몽테스키웨라는 철학가가 있었고, 또 영국에서는 로버트슨, 그 다음에 기본, 버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놀드와 빈켈만과 메제르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개체 사상을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들의 태도는 자연히 이게 보편주의적 이성적 사고를 거부하고, 즉 이 보편적 거부하고 민족주의적 민족주의적인 역사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상을 또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이게 독일의 역사학자면서 철학자였던 헤르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르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은 각각 하나의 정신적인 통일체로서 자체의 타고난 혹은 자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민족은, 그 각 이 개체들은 지니고 있고, 특히 해당 민족의 역사적, 자연적 단계 속에서 민족 정신을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개체들은 민족 정신을 형성시킨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한민족이라 했을 때 우리가 민족 정신을 우리가 어떤 걸 보통 많이 붙들고 나갑니까? 뭐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들,
우리는 이순신을 보유한, 우리는 세종대왕,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이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위대하다. 또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 근대 낙후한 우리 민족이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낸, 지금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어떤 부자들이 계열의 이전 10대 이런 잘 사는 국가에 들어간 이런 월등한 민족이다. 이런 정신을 이렇게 끌고 나와요. 네. 그런 정신은 이런 이 민족 정신을 들고 나오는데, 이런 민족 정신은 그 민족의 문화의 내용들인 예술, 도덕, 법, 질서, 언어 속에 상당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민족 정신이라는 것은 이 민족이라는 이러한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떤 자체의 생성하는 해석 속에서 그 하나의 영혼과 생애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생동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역사는 이성에서가 아니라 감성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는 보편적인 이성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민족적인 감정, 그런 정신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즉 그것도 민족 감정이에요. 민족 감정. 그리고 이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민족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이전에 어떤 당대에 우세했던 그런 보편주의적인 경향,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보편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의 질서에서부터 탈피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거 자기적으로 말해서는 해방. 전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거부하고 우리 민족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어떤 그런 사고라는 거죠. 이런 것이 18세기 역사주의는, 이런 18세기 역사주의는 민족이라는 좁아진 영역에서 인간성, 이념의 완성이라는 사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18세기는 민족이라는 좁아진 그런 영역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좁아진 민족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서술이 되고, 개별적인 것이, 이런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과 이렇게 섞여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게 좀 딱딱한 공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어떤 귀한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게 18세기까지 이루어진 역사주의 쪽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주의가 완성이 되거든요. 역사주의가 완성이 되는데, 자, 이 19세기에서 역사주의가 완성이 되는데, 이 역사주의가 먼저 완성이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파트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주의는 낭만주의라는 어떤 그런 사상하고 또 결합을 해요. 낭만주의라는 사상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걸 낭만주의하고 결합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이거 참고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낭만주의라는 건 또 뭐야? 낭만주의라는 건 왜 또 이게 등장했어? 이 낭만주의는 역사주의 어떤 반발로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먼저 이게 그 역사주의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역사주의를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역사주의는 왜 등장했습니까? 이 보편을 거부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상으로서의 역사주의가 등장했죠. 역사주의란 거는 이 보편의 사상을 거부하면서 개별주의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주의란 것은 모든 시대와 시대를 그 역사 속에서 또 인간, 사회, 국가도 각 시대의 조건 속에서 다르게 각 민족들이 형성된다. 이것이 역사주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주의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역사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떤 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19세기 초에 이 그 대혁명을 또 경험해요. 19세기 대혁명이 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게 보편에서 개별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프랑스 혁명을 보았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 그 역사주의를 통해서 이 왕권 중심,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왕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이것을 반발하면서 이 그 프랑스 혁명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에는 처음에는 그 자유와 평등과 이성 이런 것들 박애 정신을 실천하게 일어나는데, 프랑스 혁명이 어떤 그 나중에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지만은, 이 엄청난 정치적인 공포, 폭력, 혼란으로 등장하죠. 역사주의로 우리 가봤더니 이런 혁명이 일어나네? 그러므로 해서, 이 이성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들이 완벽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이성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감정,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자. 감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낭만주의예요. 또 다른 어떤 혁명의 어떤 변화를 보면 이렇게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삶을 기계화, 도시화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완전히 소외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다시 이게 낭만주의로 다시 등장.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감정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자연을 찬미하고 시를 쓰고 음악, 예술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낭만주의예요. 예, 낭만주의. 즉 낭만주의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 전통, 민족의 역사를 중시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낭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주의의 반발로 또 이 낭만주의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이 차가운 이성보다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감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 낭만주의거든요. 이 낭만주의는 처음에 이게 독일에서부터 출발해요. 독일의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 괴테인 거예요. 괴테는 이 감정을 중시하면서 인간이 내면을 강조하고 이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게 낭만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낭만주의적 역사 사상은 국가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유기적인 발전 속에서 발생한다는 어떤 개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상은 한 민족의 역사 발전의 내면에는 외면적인 작용이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해당 민족의 어떤 예술, 학문, 풍습, 언어, 즉 민족적 정신, 민족 안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중시하는 것이 이 낭만주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9세기 초의 역사주의는 낭만주의하고 만나게 돼요. 낭만주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낭만주의는 개체사상, 과거에 해명했던 어떤 18세기 말까지 있었던 어떤 역사주의 어떤 개체사상과 민족적인 감정까지 그게 더해지면서 이 역사주의는 이게 더 이렇게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는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낭만주의는 19세기 초부터 프랑스와 영국,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역사주의가 낭만주의하고 결합되면서 이런 사상들이, 역사주의 사상들이 쭉 이렇게 자리 잡아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주의에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이 역사주의가 등장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개별 민족, 민족국가, 민족주의 이런 그 형태로 이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뭐 쭉 앉아 보니까 오늘은 다 조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디에 그 강의하는 부분이 들어옵니까?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족주의는 앞으로 우리가 그 근대 현대사를 할 때 우리 민족주의 사상에 계속 이야기할 건데,
이런 민족주의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네, 오늘 내가 좀 잘 설명해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들었던 민족주의, 그러니까 역사주의를 통해서 이 민족주의, 그 민족국가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 김성 목사님 한번 정리를. 제일 앞에서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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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체라는 건 이제 자기 중심적인 네. 네. 사상을 가졌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잘 정립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역사주의가 나왔다. 네. 역사주의라는 것은 네. 이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네. 그게 또 18세기에서 발전이 된 19세기에는 네. 거기에 낭만주의가 또 들어가니 네. 거기에서 더 좀 약간 더 풍성해진 거죠. 네. 약간 인간미가 좀 있다 볼까? 네. 거기는 개성적. 네.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그런 역사적 특성이 좀 더 이렇게 좀 조금 더 풍성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민족주의라는 역사관이 탄생했다. 그냥 설명을 한번 그대로 얘기하고 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쪽 물면 보셨어요. 네. 100점 만점에 50점은 드릴 수 있어요. 한 60점까지 드릴게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이게 민족주의, 역사주의가 민족주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 했을 때,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점은 뭐예요? 개인이 자유가 있죠. 개별 민족의 자유가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실례를 들어서 이 구교의 어떤 이 보편적인 이 지붕 안에서 수많은 어두움들이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 자유가 없었죠. 근데 이 민족주의를 개별을 주목하면서 이게 그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개인의 자유, 구원 이런 것 가운데서 이게 보편을 추구하는 이런 자유라는 어떤 생명적인 어떤 부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근현대사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가 이런 내용을 좀 먼저 풀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가 나쁜 겁니까? 개인이 우리 신정 통치잖아요. 신정 통치 가운데서 우리도 이게 구약 시대나 이 중세 시대의 이 신정 통치하고 개신교가 말하는 신정 통치가 다르지만은 이걸 해석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키가 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 근현대사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개인이라는 건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이 어떤 이 생산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노동해서 개인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생리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 이 완전히 이렇게 정치적인 통일과 뭐 이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 볼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 앞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죠. 이게 인간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이 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개신교가 그러면 구교에서 타는 게 이게 나쁜 건가? 아니 개인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예배 드리는 거, 스스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원하거든요. 기계적인 인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보편주의에서 이 개별주의 민족 사상이 나오는 것이 이게 그러면 나쁜 건가?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이 온전히 할 패턴 이거는 오직 이거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좀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점은 자유를 찾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라고 봐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이게 그런데 여기서 어두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민족주의 사상이, 개별주의 민족 사상이 자기 국가를 어떤 더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이론으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우월주의를 나가고, 그 민족의 어떤 우월주의 사상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앵글로색슨족이라든가 흑인 황인 백인 나누고 이런 사상으로까지 나가는, 그러면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문화를 이게 우월종을 낳기도 하고 이런 데까지 나가는 어떤 어둠이 있다는 거죠. 예. 엄청난 면에서 이거는 힘을, 개인이라는 민족주의가 힘을 가질 때는 이런 어둠으로 나가고, 이 개인이라는 민족이 힘이 없을 때는 폐쇄성이 돼버려요. 폐쇄성을 가지고, 나는 두려워. 외부의 건 다 그냥 차단해. 외부의 어떤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민족끼리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게 이 생동한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생동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내가 앞에서 보편 가톨릭에서의 보편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개신교가 태어났을 때 개별로서 그 신앙 감정을 가지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 민족주의의 어떤 개별 속에서 이 건강한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은,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우로도 나가도 안 되고 좌로도 나가도 안 돼요. 우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월주의로 나가고, 그러면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 민족주의가 약하게 나타났을 때는 피해 민족과 폐쇄적이 돼버려요. 폐쇄 공간 안에 있어서는 이 옆에 소통의 미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주의라고 봤을 때, 민족주의가 어떤 뿌리 가운데 흘러나왔고, 이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건강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요 시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개념들을 좀 이렇게 탑재되면 오늘 강의가 잘 된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런 역사주의가 이제 랑케에 있어서 완성이 되거든요. 이 랑케는 그럼 이 역사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그런 역사주의가, 그러면 그 역사주의 일제 식민지 시대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건가? 정말 처절하게 마음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강의 다 못했지만 윤치호, 이승만, 김구, 이 사람들 또 비교하는 그 가운데서 상당히 또 재미나는 어떤 시각이 나와요. 예.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랑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사주의를 완성할